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겨우 3개월이었지만 제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나버렸던 거죠. 한때는 자부심이었던 제 조국 프랑스가 이제는 마치 정체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세 클라라입니다. 국제 마케팅 업무를 하며 20대 중반부터 7년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언어도 문화도 익숙해질 만큼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한국 회사에서 퇴사한 뒤 잠시 휴식기를 갖고자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보고 삶의 속도도 늦춰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는지를요. 한국에서의 첫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8년 여름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선 채로 인천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프랑스의 유명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하는 방식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 지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주저없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야. 몇 년 경험 쌓고 돌아오면 될 거야. 파리의 친구들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전형적인 자부심이었죠. 그 당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배우고 이력서에 국제 경험을 추가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문화적 충격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빨랐고 사람들은 항상 바빠 보였으며 도시는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했고 길은 깨끗했으며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발전도상국의 특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여유로움과 예술적 감성에 비하면 서울은 너무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도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속도와 일에 대한 몰입도는 프랑스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동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국제적 시각이 인정받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생활은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달 앱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웹툰을 보고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먹고 퇴근 후에는 한강에서 라이딩을 하거나 친구들과 치맥을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때로는 기차를 타고 부산이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태연이라는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회사의 파트너 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태연은 저에게 더 깊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함께 한국의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며 저는 마치 한국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저는 문득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동생의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태연과의 관계도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느 날 태연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래를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로 이곳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의 가족들로부터 잠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돌아가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태연에게는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회사에는 몇 개월간의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 주었고 저는 7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귀국 후 처음 몇 주는 낭만적이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센 강변을 산책하며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의 음식, 향기, 언어가 그리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를 먹으며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동생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역시 고향이 좋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담당자는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며 다른 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결국 그날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시스템이 자주 다운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게 확실해요. 담당자의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했던 제게 이런 경험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역은 지저분했고 열차는 지연되었으며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밀치며 탑승했고 열차 안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배송이 당연했지만 여기서는 최소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특정 시간을 지정할 수 없고 오전이나 오후로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예약은 한 달 후에나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8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날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불친절했으며 상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차는 자주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었고 도로는 포트홀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카페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배경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제게는 이제 너무나 그리운 것들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무료 와이파이, 콘센트가 있는 테이블,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효율성과 편리함이 그리웠습니다. 프랑스는 어때? 역시 파리가 최고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해진 편리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넌 어때? 파리 생활은 어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리워하는 것이 한국인지 아니면 단순히 태연과의 관계인지 혹은 그저 익숙함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프랑스에서의 불편함은 커져갔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의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고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내 직접 기계에 넣어야 하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도 배달 음식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은 제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프랑스의 매력이야.
느리게 살고 여유를 즐기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더 이상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세계를 경험했고 그곳에서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1위 선정 그 기사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인 결제하고 카카오로 택시 부르고 병원 예약까지 앱으로 끝냈던 그 모든 일상이 프랑스에선 여전히 꿈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사에는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 전자정부 시스템, 스마트 교통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출근길에 카페에서 미리 주문한 커피를 픽업했습니다. 점심은 배달앱으로 주문하거나 회사 근처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트에서 장을 봐서 배송을 시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넷플릭스나 왓챠로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앱으로 미용실 예약을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는 카카오맵으로 쉽게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편리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와이파이가 자주 끊겼고 배달앱은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으며 미용실 예약은 전화로 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면 전화를 걸거나 길에서 기다려야 했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종이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태연은 여전히 잘생겼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경에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태연이 말했습니다. 파리는 어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 한국이 그리워. 태연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여기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제 삶 전체였다는 것을요. 태연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성취감,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앱과 기기들, 그들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제게는 이제 너무나 그립고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에 적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의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주변의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다는 거죠. 프랑스는 아름답지만 한국의 효율성에 익숙해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였고 저는 이미 한국의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랑스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파리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면 두 문화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 문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저는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업 활동을 시작했고 몇 군데 면접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강조하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은 제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파리의 한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였고
제 역할은 아시아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드디어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회사의 업무 방식은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렸고 회의는 길었으며 이메일 응답은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클라이언트들은 빠른 응답과 효율적인 처리를 원했지만 제 회사는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국 클라이언트가 물었을 때 저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업무 방식이 조금 달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심 저도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으며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느렸고 복잡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라, 이건 프랑스야. 우리는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거야. 그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과 삶을 즐기는 것이 왜 상충되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일과 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은행에 가서 계좌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담당자는 시스템 문제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앱으로 즉시 해결되었을 텐데요. 또 다른 날 저는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재고가 없다며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까지 5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혹은 2일 배송이 당연했는데 이런 차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파리 곳곳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국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국 문화원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 상영회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잠시나마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오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강연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오신 IT 전문가였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비슷한 경험을 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분의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단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리워? 태연이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이 불편해.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그리워.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경력은 어떻게 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태연과의 관계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태연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대화 이후 저는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 남아서 적응하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남는다면 가족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 뿌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효율성과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고
제 경력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사랑하는 환경과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미 쌓아둔 경력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는 멀어지게 되고 또 다시 문화적 적응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을 떠난 후 승진했고 이제 팀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팀에서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클라라, 우리 팀으로 돌아올 생각 없어? 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 그 제안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이 기회는 제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양쪽의 장단점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다시 멀리 떠나는 것을 걱정했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비행기 타고 만나러 갈 수 있잖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프랑스에 남아 적응하라고 조언했고 다른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 행복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두 나라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제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려였습니다. 먼저 경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경직되고 위계적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좀 더 여유롭고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리고 변화에 저항적일 수 있습니다. 제 경력 목표를 생각할 때 한국의 환경이 더 도전적이고 성장할 기회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을 고려했습니다. 프랑스는 음식, 와인, 예술, 역사적 유산 등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와 긴 휴가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대중교통이 발달했고 디지털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24시간 문화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가 밤늦게까지 열려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프랑스에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지만 한국에도 이미 깊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연과의 관계는 아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은 제가 한국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도 높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안정적이지만 경제적 성장은 더디고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점점 더 한국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제 성장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경제지에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프랑스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곳,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태연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전 직장의 동료에게 연락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달 안에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섭섭해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끔 보러 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자리를 정리하고 아파트 계약을 종료하고 짐을 꾸리고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레는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파리의 센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프랑스는 제 고향이고 항상 제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마음의 새로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자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정돈된 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KTX, 강 주변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 매장에서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바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시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연결되는 순간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리의 센 강도 아름답지만 한강은 더 활기차고 안전해. 제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떠나보니까 알게 됐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팀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성장해 있었고 제가 맡게 될 프로젝트도 흥미로웠습니다.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동네 근처에 새 아파트를 구했고 태연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일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읽는 것, 점심시간에 푸드코트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 장을 보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약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끝났으며 의사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한 빠른 소통,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들,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안전함과 편리함이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느낌,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식당들,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그리고 항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역동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특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정착했고 제 삶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태연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대학 친구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소피는 관광차 아시아 여행을 하고 있었고 서울이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서울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깨끗하고 모든 게 효율적이네.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소피가 말했습니다. 지하철도 깨끗하고 정확하고 와이파이도 빠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야. 한국의 진짜 매력은 더 많아. 저는 소피에게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광화문 광장,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홍대와 강남, 그리고 평화로운 자연이 있는 남산과 한강공원까지. 소피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놀라워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죠.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 티켓을 예약하고 심지어 공공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해. 소피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어. 그게 내가 돌아온 이유 중 하나야. 소피와 함께한 일주일은 제게 다시 한번 한국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선한 시각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장점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뿐만 아니라 예의와 배려,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 분위기까지. 소피가 떠난 후 저는 태연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예약부터 렌터카, 숙소,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든 것을 앱으로 간편하게 해결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내비게이션 앱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주었고 맛집은 리뷰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저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때문일 거야. 한국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을 통해 발전해왔어.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도 한몫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빠른 속도로 인한 압박감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프랑스의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여름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도 직접 보고 싶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했고 태연과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름에는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깨끗한 버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앱까지. 프랑스의 대중교통과 비교하며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인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당일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왜 네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돼. 떠나기 전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효율적이고 안전한 나라구나. 프랑스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의 방문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SNS에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국의 일상, 문화, 기술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가요? 일상생활이 정말 그렇게 편리한가요? 프랑스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친구들 중에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거나 심지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한국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경제지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프랑스인이 한국을 선택했는가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 한국의 장점, 그리고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출판된 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TV 채널에서도 연락이 왔고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문화 간 소통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이런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제 경험과 네트워크가 회사의 국제적 이미지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국제 마케팅 팀의 리더로 승진하게 되었고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연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양쪽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계획도 구체화되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 저는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더욱 향상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도 더욱 익숙해져서 이제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곳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의 발전과 혁신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태연과 저는 결혼식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조화롭게 담아낸 결혼식을 계획했고 양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과 화합을 상징하는 행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체감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의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예약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첩장도 디지털로 제작하여 전송했고 하객들의 참석 여부도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런 효율성에 놀라워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결혼 준비는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다니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양식 드레스로 갈아입고 현대적인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하객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음식을 즐기며 양국의 음악과 춤을 감상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신혼여행은 프랑스와 한국을 모두 포함하는 여정으로 계획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태연에게 제 고향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모두 경험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덕분에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프랑스와 한국의 스타일을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프랑스의 클래식한 가구와 예술 작품, 한국의 현대적인 가전제품과 스마트홈 시스템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더욱 한국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갔습니다. 태연의 가족과 친척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관습의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제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혁신성과 추진력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문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과 유럽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은 유럽보다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파리에서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또 다른 날,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카드 결제 시스템이 다운되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결제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 이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나라였고 그 속에서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완벽한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태연은 항상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까? 클라라의 한국 생활과 한국의 매력에 대해 소개하는 콘텐츠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 경험과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라의 한국 사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적 차이, 외국인으로서 적응하는 팁 등을 소개했습니다. 점차 콘텐츠의 범위를 넓혀 한국의 기술과 혁신, 비즈니스 문화, 관광 명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채널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시청자들이 많았고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청했습니다. 댓글 섹션에는 많은 질문과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우리는 성실하게 소통하며 채널을 키워나갔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하는 여행 브이로그, 한국 요리를 배우는 쿠킹 클래스, 한국어 학습 팁, 그리고 한국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영상까지. 모든 콘텐츠는 제 솔직한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시리즈는 프랑스 vs 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 생활 방식, 인프라, 음식 등을 비교하는 콘텐츠였죠. 저는 항상 공정하게 양쪽의 장단점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가요? 정말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나요? 모든 행정 업무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많은 댓글들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미 한국의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당연한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혁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의 차이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을 소개하는 공식 홍보 영상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여러 기업들로부터도 협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제안은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을 재발견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를 메인 MC로 섭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태연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제 생각과 느낌을 표현했고 시청자들은 그런 진정성에 호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2시즌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의 더 많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저는 서울 밖의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의 활기찬 시장과 아름다운 해변, 전주의 전통 한옥과 맛있는 음식, 경주의 역사적 유적, 제주도의 환상적인 자연까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방 도시들의 발전상이었습니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들도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각자의 특색을 살린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만난 많은 한국인들도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환대와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과 근면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방송 활동이 끝난 후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프랑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브릿지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과 유럽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나 번역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태연도 그의 디자인 역량을 활용해 회사에 합류했고 우리는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고객을 유치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창업 공간, 멘토링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서 우리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현지화 컨설팅 등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회사의 도움을 요청했고 유럽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경험한 문화 번역가였습니다. 제 이야기와 경험이 그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5년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해졌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연과의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양쪽의 장점을 조화롭게 삶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었고, 식탁에는 한국 음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울 본사 외에도 파리에 지사를 설립했고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 리스트에는 한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태연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 아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과 프랑스의 혼혈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육아 환경과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점차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태연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모두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주고 아이를 봐주고 육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지원은 프랑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저는 그 따뜻함과 유대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제시도 아이 계속 편집 한국의 육아 인프라도 놀라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가 잘 갖춰져 있었고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공원과 놀이터도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디지털 육아 서비스가 정말 편리했습니다. 육아 앱을 통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른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이 용품을 구매하면 당일 배송이 되었고 소아과 예약도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바쁜 워킹맘인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회사 운영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유연한 근무 환경과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저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들을 통해 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회사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했고 그는 아름이가 태어난 후 2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아이를 돌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름이가 1살이 되어갈 무렵 저희 가족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가족들에게 아름이를 소개하고 그녀가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파리와 남부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며 아름이에게 프랑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여행할 때 한국의 편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았고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아 항상 현금을 준비해야 했고 와이파이 연결도 불안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성, KTX의 정확함과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이제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태연은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듬해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었지만 한국의 지원 시스템과 가족의 도움으로 우리는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프랑스인이 발견한 한국의 매력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차이, 한국 사회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국에 적응하고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 사회에 대한 신선한 통찰로 주목받았고, 프랑스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저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북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북투어 중에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그들의 사회에 대해 궁금해했고,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북투어 중 저는 우연히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경험을 프랑스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고, 그것이 양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것으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프랑스의 행정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더 많은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프랑스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회사 글로벌 브릿지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로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저는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프랑스에 가도 불편함보다는 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컸습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성과 함께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와 함께 가끔 프랑스를 방문했고,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르미는 이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민석이도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 유튜브 채널도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채널은 이제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도 비교하고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프랑스를 방문하지만 항상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입니다. 아르미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준비를 하고, 민석이는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태연과 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빠른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은 세계 모든 나라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잊곤 합니다. 한국의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인프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제 진정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글로벌 시각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고 소중한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